안녕하세요. 회계에서 단서를 찾아 법리를 구성하는 법무사 박충훈입니다. 회계와 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는데요. 회계에서 법리를 구성하는 의미로 회법사라는 채널 이름을 설정했는데, 회법사라는 전문 직종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직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 관련 영상을 올리지 않고 왜 회계 관련 영상을 올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그 연유를 말씀드리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검찰청에서 국가소송 업무를 거치고 대검찰청에서 인정하는 회계분석 공인인증 전문수사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LCT 비리 사건 등으로 기업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2018년 7월부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원과 회계팀에서 기업수사 전문수사관으로 선발되어 3년간 기업 관련 수사를 하였는데요. 그때 일선 검찰청 검사님들의 수사지원 요청을 받아 수사지원을 나가보니까 회계적 지식이 부족하셔서 기업 수사에 상당한 애로를 겪으시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지휘 검사실에서 근무할 때에도 경찰에서 기업 관련 수사지휘 건의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어떤 자료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지 감을 못 잡으시는 것을 보고 경찰도 기업 수사 분야에서는 상당히 취약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 지식 부족은 비단 수사기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A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보면 판사님들도 회계 지식이 조금 부족하구나, 그래서 논리에 조금 어긋나는 판시를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이처럼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인력에 있어서도 기업을 수사하거나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전무후무하다 보니 피해자들의 구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주변을 보면 회계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회계에서 단서를 찾아 법리를 구성하는 법조인은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 보니 피해자가 고소하는 단계에서조차 범죄 사실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서 경험한 저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분들과 법조인 그리고 수사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중 단 한 분이라도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어떤 사건을 했길래 자신있게 유튜브 방송까지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요. 큰 사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산지검 특수부 LCT 비리 사건, 창원지검 특수부 김해 안동지역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 대구지검 안동지청 지역도시가스 요금조작 사기 사건, 대전지검 공공수사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검 경제형사부 및 범죄수익 환수부에서 수사했던 옵티머스 펀드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였으며, 그 외 수백 건의 작은 기업 사건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초에 신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규 검사님들을 대상으로 기업수사기법 전반에 대해 강의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계에서 단서를 찾아낸다면 저보다 더 많은 회계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들이 횡령이나 배임 등에 있어서 단서를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잘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회계사들이 저보다 회계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수사 전문가가 아니고 회계 감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사적 시각보다는 오히려 감사적 시각에 더 많이 훈련이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단서를 찾는 것이 일반인들보다는 쉬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법리를 구성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회계에서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회계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질문도 하실 건데요. 맞습니다. 회계에서 범죄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내는데 회계를 모르고서는 단서를 찾아낼 수가 없겠죠. 이는 한글을 모르는데 주소가 적힌 종이만 가지고 주소지를 찾아가라 는 것과 똑같은 이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적 소양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회계사와 같은 고도의 전문 지식까지는 필요 없고 차변과 대변을 구별해서 그 의미를 해석할 줄 알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정도만 알고 있어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회계적 소양만으로 어떻게 회계에서 단서를 찾아 법리를 이끌어내냐?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잘 오지 않을 텐데요. 회계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 원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계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계정별 원장에 전기된 후 합계잔액시산표라는 것을 거쳐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첫 시간부터 회계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회계는 역시 재미없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흥미를 잃어버리실 것 같아서 회계 원리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 영상에서는 회계가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최근 A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잠깐 판서를 해놨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10층짜리 건물을 건축해 달라고 지역 건설사에게 의뢰를 하였는데 그 건설사가 부도를 맞아서 공사 타절이 되었고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에게 건물을 청수를 줄여서 시공을 맡겼는데 이 건설사 대표이사가 별건 구속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더라도 회사에게 내 공사 완공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공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고소를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본 사건에서도 공사 타절로 인해서 피해자가 갑 건설회사에게 요구를 하였지만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사개조로 고소를 하였고, 검사님이 열심히 수사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시고, 검사님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사기로 기소를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판결문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3일경 A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갑 사무실에서 피해자 을의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기존의 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지급받은 공사 대금에 상응하는 공사를 진행해서 위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7년 4월 3일경 갑명의 신협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12월 22일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억여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검사님의 초점은 갑 건설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인 대표이사에게 집중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에는 갑 회사의 시공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적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승급금이라든지 선수금이라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을 했다거나 착복을 했다는 내용도 없죠. 그런데 판결문에서는 승급금이라는 용어와 착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각 건설회사의 재무 상태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검사님이 구성한 범죄 사실에 없는 내용들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공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피고인의 변호인이 다퉜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툴까요? 검사님이 범죄 사실에 구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재무 상태표 등을 가지고 와서 법정에서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변호인들은 갑 건설회사에 초점을 두고 갑 건설회사가 시공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는다 라는 논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판결 내용문을 읽어봐 드릴 건데요. 2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라서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중요 부분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10층짜리 건물을 1억에 10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할 때 한 달이 지나면 1층이 완공이 되었겠죠. 그러면 건설회사는 저에게 얼마를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청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설회사가 돈이 없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아오면 다시 2층을 지을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공사에 모두 투입이 될 것이니까 미리 돈을 주면 선수, 미리 돈을
주면 네 공사에 반드시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 지금은 10%만 공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20%가 진행된 것처럼 하고 나에게 1,000만 원을 더 주면 반드시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공사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지급을 하시겠죠. 지급을 안 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네 공사 못 해주겠다 라고 하면 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수금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갑 입장에서는 건설회사, 갑 입장에서는 미리 돈을 받는 것이니까 선수금이 될 것이고요. 피해자 입장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미리 주는 것이니까 선급이겠죠. 그래서 선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입장에 따라서 선급금이 되느냐 선수금이 되느냐일 뿐 돈의 성격은 똑같겠죠. 판결문은 일단은 기승비율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줬다라는 것의 문제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줬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갑건설회사가 돈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변호인들이 지적을 했다고 하면 반대로 공격을 하셔야 되겠죠. 이 자체가 선수금을 받았다는 자체가 갑 회사가 돈이 없었다라는 간접 증거다라고 받아치셨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가 3층 골조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7년 10월 26일 A지방법원에서 별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다 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검사님이 별건으로 구속된 게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다. 왜 구속이 됐느냐? 돈이 없으니까 사기를 쳤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돈이 없었느냐 아니면 건설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부분도 부각을 시켰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쟁점 부분을 보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갑건설회사 재정상태 등 재반 사정상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 관련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이다. 당연하겠죠. 여기서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쟁점사항은 피고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갑건설회사가 시공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식회사 법인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법인의 재정 상태가 어떻느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도 이 부분을 부각을 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승비율을 높여서 을이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갑이 선수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내공사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할 것인데 내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 부분도 사기의 구성요건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겠으나 쟁점과 같이 갑건설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떤지에 초점을 두고 사건의 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기망 및 인과관계를 보면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검사님이 구성한 범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무죄가 났을까요? 이 사건은 무죄가 났거든요. 통무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한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갑건설회사의 재정 상태를 보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제가 볼 때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기망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판결문이. 느낌상, 제 느낌입니다. 재판부를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판사 출신의 정관이 끼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살짝 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판사님의 쟁점과 같이 갑건설회사의 재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할 수가 없겠죠. 재정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치열하게 공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다시 보면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갑의 운영 상태 등 여러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2017년 10월 26일 예상치 못하는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완공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위 회사의 2016년도 당기순이익이 9억여 원, 그리고 2017년도 6월 30일까지 당기순이익이 7억 8천만 원, 그리고 9개 공사 현장에서 체결한 계약 금액이 무려 148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시공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천수금을 받아도 세부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갑건설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떻느냐, 재정 상태가 어떻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제가 갑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 신용 보고서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불행하게 2016년도, 2017년도 재무 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확인을 하지 못했고 2015년도 재무 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만 확인을 하였는데요. 2015년도를 보면 갑 회사의 자본금이 16억 원이 있고 당기순이익이 4억 원이 발생해서 회사 내에 무려 19억 원이라는 돈이 유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으로 18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나간 정황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15년도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8천만 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사를 해본 경우로 보면 한 번 돈을 가지고 간 대표이사는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15년도에 회사 돈을 모조리 다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16년도, 17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한들 이 돈이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을 것이냐, 남아 있었을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제가 볼 때에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변호사가 이익이 있다라고 주장한 이유는 회사 내에 돈이 남아있다, 유보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공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이런 공격을 예상을 하시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미리 확인한 다음 이 돈들이 2015년도에 가지급금으로 나간 그런 저강과 같은 저강들을 발견을 하셨다면 재판 과정에서 조금 더 방어를 하실 수 있고 오히려 2015년도에 횡령으로 돈을 착복했다.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고 착복했다. 라는 것으로 공격을 하였다면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할 것이고 별건으로 대표이사의 횡령을 인지해서 다시 기소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 보면요. 판결문에 갑 건설회사가 2018년도 1월 3일 그리고 2018년도 2월 20일 국세 및 산재, 고용보험료가 체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2017년 10월 26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해당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판결문에 기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은 검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공격을 하였는데 그 공격에 맞서 변호사 측에서 그거는 이거와 상관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판시가 적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용도 외에 4대 보험료, 보증보험료, 다른 현장 전도금, 체불임금 및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인적 착복이 아닌 회사의 운영 유지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말이 이상하죠. 피해자로부터 선수급을 받아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용 등 그리고 심지어 다른 건설 현장에 전도금으로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갑 회사 운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판결문이.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갑과 같은 영세한 건설회사의 경우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여 한쪽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다른 쪽의 공사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만회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사건에 있어서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다 라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제일 문제점이겠습니까? 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겠죠.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아니라 빚으로 손실을 막았다면 그것도 피해자에게 받은 선수금을 가지고 자기 회사에 다른 손실을 막았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선수금은 이익이 절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수금은 부채이고 특히나 을로부터 이공사를 위해서 사용을 할 테니까 나에게 돈을 미리 다오 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절대 이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갚아줘야 될 돈이거든요. 갚아줘야 될 돈이라는 것은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곧 빚이라는 것입니다. 빚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빚으로 자신의 손실을 메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판사님도 회계적 지식이 부족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법정에서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님은 어떻게 선수금이 이익이 될 수 있냐? 선수금은 피해자에게 받은 빚일 뿐이다. 그래서 이익이 절대 될 수 없다 라고 강력하게 공격을 하셨다면 변호인도 거기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사님도 속아 넘어가시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가지급금과 선급금, 선수금 등은 회계적인 용어인데요. 오늘 첫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계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흥미를 잃어버리실까봐 흥미 유발을 위해서 모 지방법원 A씨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1심 판결문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처럼 고도의 회계 분석을 요하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재무상태표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건을 구성할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고 법정에서 공방을 할 수 있고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부디 피해자분들이나 수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판결을 하시는 판사님들도 회계적 소양을 조금만 기르셔서 이상한 공격이나 방어에 요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흥미 유발을 위해서 간단한 저의 현직 생활 때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뵐 건데요. 본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